세 번째, 고국에 뿌리 내린 보국의 일념과 거대한 포부. 현해탄 너머에서 사업을 일구어 명성을 얻었으나 내 마음은 한시도 고국을 떠난 적이 없었다. 조국은 오랫동안 식민지의 아픔을 겪었고 이내 동족상잔의 비극으로 폐허가 되어 있었다. 일본에서 쌓은 부와 명성이 화려해질수록 내 가슴 한구석에는 채워지지 않는 허기가 자리 잡았다. 그것은 성공한 기업가로서의 욕심이 아니라 매 뿌리인 대한민국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처절한 고민이었다. 기업가는 단순히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라 나라의 살림을 책임지고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보국이라는 숭고한 사명을 지녀야 한다고 믿었다. 나는 마침내 결단을 내리고 조국으로 돌아오는 배에 몸을 싣기로 했다. 내가 고국에 돌아와 가장 먼저 시작한 일은 제과업이었다. 헐벗고 굶주린 아이들에게 영양가 높고 맛 좋은 간식을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미래를 가꾸는 일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당시 한국의 상황은 일본보다 훨씬 열악했다. 원자료를 구하는 일부터 공장을 세울 부지를 마련하고 기계를 들여오는 일까지 어느 것 하나 순탄한 것이 없었다. 주변에서는 모두가 만류했다. 일본에서 편히 살 수 있는데 왜 굳이 이 척박한 땅에 들어와 고생을 사서 하느냐는 조롱 섞인 충고도 많았다. 그러나 나는 그럴 때마다 입술을 깨물었다.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것, 그리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가능케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업가의 기계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정부와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수많은 난관에 봉착했다. 외화가 부족하던 시절이라 설비를 들여오는 일조차 특혜라는 오해를 사기 일쑤였고 행정적인 절차는 첩첩산중이었다. 나는 직접 관계자들을 찾아가 설득하고 또 설득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개인의 축제가 아니라 한국의 산업을 일으키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진심을 전했다. 마침내 영등포의 드넓은 벌판에 공장이 세워지고 기계가 돌아가기 시작했을 때 나는 벅차오르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것은 단순히 공장 하나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내 조국의 근대화의 씨앗을 심은 것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이었다. 제과 사업이 자리를 잡자 나는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국민의 먹거리뿐만 아니라 입는 것과 즐기는 것, 그리고 머무는 곳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산업 생태계를 만들고 싶었다. 유통업에 진출하겠다는 나의 선언은 당시로서는 혁명과도 같은 일이었다. 재래시장이 줄을 이루던 시절에 백화점을 세우고 현대적인 유통망을 구축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모험이었다. 주변에서는 백화점은 사치품을 파는 곳이라며 반대했지만 나는 다르게 생각했다. 유통의 현대화야말로 국민의 생활 수준을 높이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잇는 가장 효율적인 길이라 확신했다. 나는 내 모든 것을 걸고 이 거대한 도박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시련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사업을 확장하던 중 정치적인 풍랑에 휩쓸려 곤욕을 치르기도 했고 외화 유출이라는 근거 없는 비난을 받으며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기도 했다. 일본에서 번 돈을 고국에 쏟아붓고 있는데 도리어 의심의 눈초리를 받아야 하는 현실이 야속하고 서글펐다. 밤잠을 설치며 고민하던 나날들이 이어졌다. 억울함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나는 묵묵히 견뎠다. 진실은 시간이 지나면 밝혀지기 마련이며 내가 내딛는 이 발걸음이 결국 조국의 근대화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믿음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나는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사업을 전개하며 실적으로 내 진심을 증명해 보였다. 관광산업에 눈을 돌린 것도 그 무렵이었다. 한국은 자원이 부족한 나라였기에 보이지 않는 자원인 관광을 육성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 없는 인류 호텔을 짓겠다는 나의 포부는 주변의 비웃음을 샀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도 적은데 누가 그런 비싼 호텔을 이용하겠느냐는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멀리 보았다. 올림픽과 같은 국제적인 행사가 열리고
한국이 세계 무대에 당당히 서게 될 날을 대비해야 한다고 믿었다. 나는 직접 설계도를 검토하고 자재 하나하나를 골랐다. 내 고집스러운 완벽주의는 다시 한번 발휘되었고 마침내 서울의 중심에 웅장한 호텔이 우뚝 섰다. 그것은 대한민국 관광 보국의 꿈이 현실로 피어난 첫 번째 기적이었다. 네 번째, 거친 풍파를 헤치며 일궈낸 종합기업의 이용. 사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내가 마주해야 할 바람은 더욱 거세졌다. 제과와 유통을 넘어 중화공업과 건설에 이르기까지 내가 발을 뻗는 곳마다 시기와 우려의 시선이 교차했다. 특히 중화공업은 국가의 기간산업이었기에 민간 기업이 감당하기에는 벅찬 짐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하지만 나는 확신했다. 기초 소재를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나라는 사상무각과 같아서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나는 일본에서 쌓은 모든 인맥과 자금을 동원하여 석유화학 산업에 뛰어들었다. 막대한 자본이 들어가는 도박 같은 결정이었으나 나라의 장래를 생각하면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그러나 시련은 도처에 널려 있었다. 세계적인 석유 파동이 터지면서 원자재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구쳤고 공장을 짓던 부지는 자금난으로 멈춰 설 위기에 처했다. 당시 나는 밤낮 없이 현장을 누비며 직원들을 독려했다. 돈이 부족하면 내 개인 재산을 내놓았고 기술이 부족하면 해외를 돌며 직접 기술자들을 섭외했다. 당시의 고단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으나 나는 지치지 않았다. 내가 멈추면 수만 명의 직원이 길거리에 나앉고 우리나라의 산업화 시계가 멈춘다는 압박감이 나를 채찍질했다. 나는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모든 역경을 정면으로 돌파해 나갔다. 유통 분야에서도 전쟁은 계속되었다. 백화점뿐만 아니라 대형 마트를 세워 국민의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나의 계획은 기존 상권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길을 막고 시위를 하는 사람들 사이를 지나며 나는 가슴 아픈 통증을 느꼈다. 하지만 나는 그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뒤로한 채 대의를 향해 나아갔다. 유통구조가 선진화되어야 생산자는 제값을 받고 소비자는 싼 값에 물건을 살 수 있다는 경제의 원칙을 저버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반대하는 이들을 찾아가 진심으로 설득했고 상생의 길을 모색하며 한 발씩 전진했다. 호텔과 관광산업에 대한 집념 또한 멈추지 않았다. 서울에 이어 부산과 제주의 대규모 리조트를 기획할 때 사람들은 나를 미친 노인이라 불렀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나라에서 관광이 무슨 대수냐는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보았다. 언젠가 우리 국민도 여가를 즐기고 세계인이 한국의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 구름처럼 몰려올 그날을 말이다. 나는 산을 깎고 바다를 메워 꿈의 공간을 만들었다. 건축 자재 하나까지 최고급을 고집하느라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지만 나는 타협하지 않았다. 인류가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나의 철학은 곧 롯데의 정신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겪은 수많은 정치적 부침과 경제적 위기는 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업가들은 줄을 서야 했고 때로는 부당한 압력에 굴복해야 하는 순간도 있었다. 나는 오로지 사업에만 전념하겠다는 원칙을 지키려 애썼다. 권력은 유한하지만 기업은 영원해야 한다는 신념 때문이었다. 때로는 독선적이라는 비판을 듣기도 했고 외로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도 많았다. 하지만 그 고독한 시간들이 모여 롯데라는 거대한 성체를 쌓아 올리는 기초가 되었다.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기력을 이 거대한 기계를 돌리는데 쏟아부었다. 돌이켜보면 그 모든 고난은 나를 시험하는 과정이었다. 시련이 닥칠 때마다 나는 도망치는 대신 그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극복할 방법을 찾았다. 남들이 안 된다고 고개를 저을 때 나는 할 수 있다는 근거를 찾아내어 사람들을 설득했다. 그 끈질긴 생명력이 오늘날의 우리 기업을 만든
원동력이었다. 나는 이제 더 높은 곳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단순한 국내 1등이 아니라 세계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대한민국의 자부심이 되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후반전을 이끄는 새로운 목표가 되었다. 내 사전에는 여전히 쉼표는 있을지언정 마침표는 없었다.